우리 박종훈 회장님은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자세한 양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같이 그 수혈의학을 전공하는 그런 진단검사학과 전문의도 아닌 실제로 임상에서 혈액을 사용하시는 정형외과 전문의시면서 또한 병원에 PBM을 도입하고 실행하셨던 최초의 병원장님이시라는 그런 점에서 오늘 연재인 하스피탈 와이드 PBM 임플레멘테이션에 가장 적합한 연자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혈액관리법이 바뀌면서 수혈관리실이나 또 수혈관리위원회를 도입하면 저희가 많은 기관에서 PBM을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박 교수님의 그런 경험과 지식이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경과가 돼서 가급적이면은 짧게 그리고 예정된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준비했던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과 겹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급적이면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아서 들어봤는데 제가 어릴 때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구에 있는 공기 분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숨을 내쉬었던 그 공기 분자는 아직도 떠돌아 다닐 것이고 내가 쉬는 숨에 그게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게 어릴 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듯 뭔가 좀 자기 인생을 살면서 뭔가 쾅 하고 충격적으로 오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학문적으로는 2000년도 초반에 그때 이제 에이팝토시스라는 그 시오리를 보면서 굉장히 또 감동을 받고 거기에 또 매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하게 이제 2012년에 이 블러드 트랜스퓨전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학문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수혈의학이라는 학문으로 접하시는 분과는 조금 다른 사이드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그 나인 파인스라고 하는 그런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쓴 책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혈액을 통해서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제 고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물론 이제 성경에 그러한 것들이 반영돼서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피와 관련된 이 생명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옵니다. 또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인간의 몸에 갖고 있는 블러드에 갖고 있는 아이언, 이 아이언은 이 초신성 우주가 탄생할 때 초신성의 아이언이 우리 몸에 다 녹아 있다는 거죠. 우주의 아이언이 우리 몸에 녹아 있다. 또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솔트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성 성분을 보면은 바다의 구성 성분과 같다. 결국은 인간은 바다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우주다. 근데 이때 그 우주라는 의미는 그런 피지올로직한 것이 아니고 철학적인 개념인데 또 파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캐필라리까지 포함하는 모든 바스큘라 네트워크를 합치면은요, 이게 한 9만 킬로가 된다 그래요. 9만 킬로는 얼마인지 아세요? 내 몸에 있는 블러드를 서큘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내 몸에 있는 네트워크, 총 길이가 9만 킬로인데 이 9만 킬로는 지구 둘레의 2배에 해당되는 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메이징합니다. 이게 또 우리 몸에서는 매 초당 240만 개의 RBC가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240만 개의 세포가 내 몸에서 초당 만들어진다. 이건 굉장히 어메이징한 겁니다. RBC의 모양은 아시겠지만 아주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생겼고 왜 저렇게 생겼을까? 왜 저런 일을 할까? 또 블러드 안에는 약 200여 가지의 지금 그 프로테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프로테인들의 역할은 뭘까? 왜 인간은 한 4, 5리터 정도의 블러드를 갖고서 이렇게 살아갈까? 이것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류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러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블러드를 통해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 지금 봐도 신기한 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인 파인츠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과거에 인류가 생각했던 그 아주 무지했던 거, 또 1900년대 들어서면서 인류가 갖고 있던 거, 불과 100년 전도 안 됐는데 그 당시 1930, 40년대에 수혈을 할 때 흑인, 백인, 동양인 나눠서 수혈받았던 거 아세요? 흑인 도너의 피는 흑인에게만, 백인 도너의 피는 백인에게만. 왠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했을 때 참 신기하죠?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1960년대까지 나왔던 막 수만 건의 논문이 어떤 걸 주제로 다룬 게 있냐면은 카데바 트랜스퓨전. 다시 말해 지금 사망한 사람에게서 바로 블러드를 빼가지고 트랜스퓨전 했던 거. 이게 이제 수만 건의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블러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블러드라는 것은 보면 볼수록 신기한데 오늘날 우리가 이 블러드와 관련돼서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 이게 또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보면은 얼마나 무지한 일이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고민. 시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상의사로서 이 혈액, 특히 트랜스퓨전에 대해서는 이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그런 취지 속에서 사실 지난 한 8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시대 정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할 겁니다. 수혈 치료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또 시대 정신으로서의 PBM, 그리고 왜 병원 단위에서 필요한가.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은 병원 단위에서 이걸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할 것인가. 근데 아마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게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법과 제도적인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것도 보면 수혈 치료 환경은 이거죠. 제가 2018년에 원장이 됐는데요. 그 당시 이제 1월 1일 날 원장이 됐는데 1월 15일 날 제가 심평원을 찾아갑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는데 막 억지로 갑니다. 강의 좀 해야 되겠다고. 심평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전문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의 강의 내용이 이 블러드 트랜스퓨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전문의원님들에게는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분들이 많이 논의도 했고, 마침 또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군데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질본에서도 있었고, 복지부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수혈의 적정성 평가라는 것까지 끌어냈죠.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제도적으로 수혈위원회라는 것도 생기고, 수혈관리실도 생겼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된 지향점은 적정성입니다. 적정성을 보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수혈 관련된 것들 할 때는 적정 수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제도적이나 장치적으로 한 적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제도로 들어왔다. 그것이 결국 이제 이게 시대 정신의 반영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는데, 현장에서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2022년 7월까지는 병상수 100병상 이상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이 제도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실러왔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오전 첫 세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적정성 평가의 기본은 대부분은 뭐냐면은 과도한 수혈을 막고자 함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수혈 환자 수행률, 수혈 관리 수행률, 그 다음에 한 단위 수혈률, 수혈량 지표. 이게 한 단위 수혈률이 여기 들어왔다는 게 참 고무적입니다. 과거에 저희 병원에서 어떤 제 레지던트 때인데 수술하는 환자가 열이 나요. 왜 열이 나나 보니까 이제 트랜스퓨전 이후에 열이 나. 근데 내과 컨설트를 냈더니 헤모글로빈 레벨이 13인데 2파인트를 줬어요. 포스트옵에 13인데 왜 줬냐 그러니까 프리옵에 신청한 2파인트 혈액을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냥 줬어요. 반납하기 좀 그렇고
무슨 영양제 생각하듯이 준 거죠. 왜 2파인트냐? 1파인트 신청하면 옛날에는 삭감됐습니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수혈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불과 이게 10년 전의 일인데, 10년 뭐 몇십 년 전의 일인데 1파인트씩 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된다. 1파인트 줄 거면 왜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었고, 수혈과 관련된 것을 주로 보는 거는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반납률과 폐기율을 봅니다. 그러니까 반납과 폐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필요도 없는 환자에게 주는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지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수혈의 적정성 평가를 또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 수혈 전에 빈혈 교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또 제가 말씀드린, 이건 뭔데 예견된 겁니다. 저도 이제 이미 2014년, 뭐 13년에 엄청나게 그 언론 기고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분명히 대란이 올 거다. 적정 수혈을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거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뭐 2014년 미국의 뉴욕 타임스에도 이미 났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에 와서 이제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이었죠. 시대정신들의 PBM 뭐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많이 했는데, 근데 결국 이제 PBM의 요건은 세 개죠. 어쨌든 간에 수혈은 최소화해야 된다. 단 전제 조건은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면 안 되죠.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PBM 하겠다고 막 달겨든다든지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문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해서 사이언티픽한, 사이언스 베이스로 어쨌든 간에 수혈을 줄이는 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PBM의 취지인데,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수술 도중, 수술 후는 잘해요.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근데 결국 수술 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수술 전. 수술 전에 어네미아 코렉션이 되지 않은 환자는 100% 수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최근에 올해 1월 달에 경험했던 환자가 하나 있는데, 수술 전 어네미아 코렉션이 충분히 되질 않았어요.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들어갔고, 그 결과는 물론 반드시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수술 전에 어네미아 코렉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걸.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포인트, 수술, 프리업, 인트라업, 포스트업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 프리업의 헤모글로빈 코렉션이다. 지금 좀 전에 이제 구본열 교수님께서 프리업의 IV 아이온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는 프리업의 어네미아 코렉션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게. 근데 반드시인데 그게 우리나라 여건에서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노력해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 환자들은 이날 이때까지 제가 단 한 번도 이 수혈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수혈을 어네미아를 코렉션하고 수술해야 되겠다는 이 제 얘기에 이의를 달거나 다른 병원 가겠다는 환자가 없었어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환자들은 뭐 그 얘기하면은 뭐 딴 병원 간다 그러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책임의식의 결여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환자분들에게 진중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반드시 코렉션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웃컴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면은 그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냥 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면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수술 도중에 출혈을 최소화하거나 하는 거는 이미 뭐 상당히 많이 돼 있고, 이렇게 뭐 퍼스트, 세컨, 서드 필러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워밍, 환자를 춥게 하지 않고 수술하는 거, 이게 자꾸 이게 지금 이거는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인트라업의 환자의 체온 관리,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쉽게 언급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ANH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블러드 로스가 심할 것 같은 환자들은 뭐 셀세이비즈도 좋지만 ANH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또 트랜자밍 애시드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유념해 두셔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술을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포스트업 케어는 그냥 전공의들이 알아서 이렇게 내깔려두기가 십상인데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은 포스트업의 환자 굉장히 신중하게 봅니다. 포스트업 환자 관리를 서전이, 오퍼레이터가 관리하지 않으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매일 샘플링합니다. 큰 수술일수록 매일 샘플링해. 매일 헤모그래미 레벨 보고해. 헤모박으로 빠져나오는 어마운트도 별로 없고 바이탈도 스테이블한데 맨날 피를 뽑는 거죠. 이 플레보토미, 지나친 플레보토미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는 가급적이면은 non 인베이시브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바이탈 체크 확실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 포스트업 케어에 대한 것들이 너무 좀 일방적으로 맡겨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스몰 드로우 튜브로서 컬렉션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 안 돼, 우리 병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여기에 맞는 기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싱글 유닛 폴리시, 어네미아 스크리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오늘 주제가 되는 이제 병원 단위에서의 PBM인데 여기에 마침 그 잘 설명되어 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봤더니 하나는 이제 PBM과 관련된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리포팅 시스템, PBM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에게 이제 또 이런 것도 좀 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PBM이 정말 중요해 라는 이런 그 컨센서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동조하는 파워풀한 그런 PBM 그룹을 조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PBM을 통해서 우리 병원을 또는 우리는 뭘 할 거야 라는 비전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전을 여러 스태프들과 공유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저항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막 이러고 다닐 때 어떤 분은 저 박종훈 교수가 이상한 종교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트랜스퓨전 하면은 환자가 때깔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지니,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 안 따라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결과를 봐야 되고, 그 결과를 같이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PBM 자체가 문화가 돼야 된다는, 이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나름대로 드렸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BM이 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수의 수혈은 부적절하게 수행이 되고 있고, 또 PBM을 도입해서 적정 수혈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런 베니핏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확실히 이제 외국 사람들의 경우는 이코노믹한 뷰 포인트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검증된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만큼이 지금 이 사진에 보여주는 이 사람들이 저희 병원에서는 PBM의 그 가치를 공유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뭐 최근이 아니라 초창기입니다. 지금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구성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TFT를 구성을 했어요. 무수혈센터 운영이라든지. 처음에 사실은 2013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왜 리더십이 중요하냐, 왜 원장이 중요하냐면은 2013년에 보직자가 아닌 상태에서 이거 하자고 하니까 따라오질 않아요. 몇 명만 그냥 따라오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그래서 이게 원장님 리더십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런 걸 해야 되는 당위성도 없고 제도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왜 자꾸 저러나. 진단검사 의학과 선생님도 아니 뭐 박 교수 얘기가 맞긴 맞는데 그렇게 협조적이지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프리옵 어네미아 클리닉 매우 중요합니다. 프리옵의 어네미아 클리닉을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저한테 팁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저는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아이언 클리닉이라고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아이언 클리닉이라. 그렇게 이제 어네미아 클리닉을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어지간한 대학병원에요. 어네미아 클리닉이 없어요. 어네미아 환자들은 모든 과에 이렇게 산재해 있고 어네미아 그 자체로 환자가 리퍼가 되는데 어네미아 클리닉을 따로 갖고 있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는 헤마톨로지에 보내요. 헤마톨로지에 가면은 주로 이제 암 환자들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네미아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네미아 환자를 특화시킨 대학이 별로 없어서 제가 프리오 어네미아를 생각하면서 아예 그냥 혈액종양내과에다가 어네미아 클리닉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임상 강사에게 너 이것만 하면은 너 대박 난다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어네미아 클리닉이 없어. 어네미아 클리닉이 없는데 PBM을 한다. 굉장히 넌센스라는 거죠. 프리오베 어네미아 클리닉을 운영한다. 근데 프리오 어네미아 클리닉이 뭐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서전들이 프리오 이밸리에이션 했을 때 어네미아 있으면 글로 보내야 되는데 안 해. 그냥 각자 알아서 하든지 뭐 이렇게.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OCS 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블러드 샘플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포팅 시스템. 저희 병원은 PBM 적용 결과에 대한 먼슬리 리포트를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또 좀 이따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의료진 교육시키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에 대한 브루셔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지금 제가 단계별로 최소 수혈 병원이 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설정합니다. 저는 비전을 뭐라고 설정했느냐? 제가 예전서부터 최고의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문제가 아닌 그런 세상이 올 거다. 분명히 퀄리티, 의료의 질로서 승부하는 그런 시기가 올 건데 그때가 오면은 우리가 당당히 내놓아야 될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PBM을 통해서 트랜스퓨전과 관련된 퀄리티 오브 케어의 비전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아 최고의 PBM을 잘하는 적정수혈하는 대표적인 외과병원, 최소수혈 외과병원, 그리고 최소수혈 외과를 지향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병원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런 비전을 갖고서 합니다. 저희 서전들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 수술 굉장히 잘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그건 당신하고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홍보 더 해야 될까? 마케팅 더 해야 될까? 그럼 다른 병원은 안 할까? 멀리 지방에서부터 또 외국에서도 당신을 찾아와서 수술을 해야 될 이유를 하나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볼 때는 당신이 하는 수술이 다른 병원의 교수들 그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더해서 당신은 수혈을 하지 않고 수술한다는 것이 굉장한 강점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수들에게 많이 이제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2013년에 먼저 이제 그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제가 원장이 되자마자 무수혈 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그 다음에 수혈 적응증 전산 프로그램 운영해서 적정 수혈을 모니터링하기 시작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모니터링. 이건 이제 초창기입니다. 초창기 2013년에 이런 식으로 그냥 처방 내면 무조건 되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블러드 처방을 내면은 반드시 적응증을 선택하도록 만들었고, 적응증을 선택해야만이 그 오더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랬던 이유는 뭐냐면은 가이드라인을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툴입니다. 아까도 또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을 잘하는 사람들이 PBM에 능합니다. 가이드라인 모르면은 뭐 백발백중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자꾸 이제 리마인드 시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이 가이드라인을 찍는 걸 보고서 어느 과에 누가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거를 이제 추적해낼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저희는 OCS에 무수혈 등록으로 할 수 있는 환자, 최소 수혈 등록할 수 있는 환자,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을 이거 아주 초기에 만든 겁니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무술센터를 오픈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에 맞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모든 블러드 처방은 그 알고리즘에서 전부 다 걸러냅니다. 걸러내가지고 누가 무슨 과에서 블러드 트랜스퓨전 처방을 적절하게 내느냐, 적절하게 내지 않느냐. 적절하게 내지 않는 과는 계속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문제가 있다. 그게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 제가 이제 1월에 취임했으니까 그때의 적정 수혈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때, 뭐 이거 완벽한 건 아닙니다만, 적정 수혈이 한 31.5%였죠. 그 다음에 부적정이 68.5%. 그러니까 적정 대 부적정의 비율이 한 3대 7 정도로 부적정이 높습니다. 2018년도 맨 아래 칸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37.9% 대 62.1%, 한 3대 7, 4대 6 정도로 부적절한 수혈이 훨씬 많습니다. 2020년에 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적정 수혈이 80%, 부적정 수혈이 약 20%.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수혈하시는 분들에게는 끊임없이 저희가 그 교수와 그 과에 피드백을 줍니다. 부적절하다. 뭐가 문제인지 좀 들여다봐야 된다.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점점 우리 병원에서, 고대병원에서 나가는 수혈 처방을 부적절한 수혈 처방에서 적절한 수혈 처방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그래프가 바뀌었죠. 뭐 이렇게 또 정형외과도 이렇게. 정형외과는 한번 보세요. 2020년에 저희가 430건의 트랜스퓨전 했는데 489개를 했군요. 적정이 430, 부적절이 59. 정형외과 치고는 수혈 적게 했죠. 이거 좀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는 뭐 제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니까 아주 뭐 2012년서부터 저희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레지던트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레지던트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게 했더니, 왜냐하면 실제 뭐 스태프들 퇴근하고 나면 처방하는 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보니까 수혈률이, 정형외과 수혈률이 34.9%에서 12.3%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60-70% 감소가 됐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심평원 데이터입니다만, 심평원이 적정 수혈 이거를 할 때 내놨던 자료입니다. 지금은 뭐 그냥 릴리즈해도 되는 자료 같긴 한데, 이 봤어요. 심평원이 이 자료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겁니다. 왜 놀랐느냐? 토탈리를 봤더니, 토탈리를 보니까 상급 종합병원 평균이 40.7%가 트랜스퓨전하고, 전문 병원은 74%가 트랜스퓨전해요. 74%대 40%. 토탈리의 한쪽을 하는데 전문 병원은 74%가 트랜스퓨전하고 상급 종합병원은 40%. 벌써 2배 차이가 나는 거. 이것만 해도 문제인데 저희 고대병원은 3.8%. 왜 똑같은 토탈리를 하는데, 토탈리라는 것은 별 차이가 안 나는 수술입니다. 뭐 펠로 한 2년 정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인데, 어떻게 이렇게 별로 실력의 차이가 나지 않는 토탈리 수술에서 전문병원하고 고려대학교 병원하고 20배의 차이가 나는 이런 트랜스퓨전이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심사평가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근간이 있었다는 거죠. 병원 단위의 PBM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대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바랐던 것은 이제 아무래도 뭐 일반 교수랑 달리 이제 병원장이나 리더십은 도대체 이 병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베스트 병원으로 만드는 아이템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뭐 수가 이런 거, 뭐 외래 환자 몇 명, 저는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우리가 5년, 10년 뒤, 20년 뒤에 이 병원을 어떤 식으로 레벨업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리더십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시대 정신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블러드리스 메디슨 앤 서저리, 이 PBM의 베이스를 둔 이것이 이미 대한민국 의료의 시대 정신, 아니 대한민국 의료가 아니라 뭐 글로벌한 의료의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볼 때 엑셀런스 오브 인스티튜트를 만들고 싶은 게, 이건 뭐 존스 홉킨스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잉그루드 병원도 한번 갔었고, 저희 스태프들, 관심 있는 스태프들에게 어떻게든 끌고 와서 보여주고, 그들에게 뭐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추석 전에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어떤 메일을 받았느냐? 교수님들께 하면서 저희 혈액종양내과 임상 강사가 메일을 보냈어요.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종양내과에서 항암 치료를 받은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PBM 프로그램 도입 전후 어네미아 매니지먼트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예후를 관찰한 논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라면서 논문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018년 10월 무수혈센터 개소 이후 여러 피드백 프로그램을 통한 의료진의 인식 개선으로 종양내과에서 수혈 처방이 감소했으며 철분제 처방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수혈 직전 시행한 CBC에서 헤모글로빈이 7 미만일 때 수혈을 한 비율이 7 미만 가이드라인에 맞게 2015년에 15.9%였는데 2020년에는 55.3%로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적절 수혈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고, 헤모글로빈이 9 이상일 때 수혈을 한 비율이 2015년에 12.3%, 12.3%가 헤모글로빈이 9.0인데도 했었다는 거고, 2020년에는 0%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 논문에서 최소 수혈을 위한 PBM의 도입으로 어네미아 매니지의 패턴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수혈이 어드밴스드 스테이지 암 환자 예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의미 있는 리트로스펙티브 스타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희 병원은 국내 최초의 PBM을 도입한 병원이며 아시아 최초의 최소 수혈 병원입니다. 이러한 논문을 쓸 수 있도록 병원 내 PBM 정책 도입 및 정착을 이끌어 주신 원장님과 적정 수혈을 위하여 전공의 및 의료진 교육에 힘써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게 임상 강사가 이런 글을 씁니다. 그 병원의 비전, 그 병원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그 병원의 구성원들이 시대 정신을 잘 이해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리더십이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면은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병원 단위의 임플리멘테이션은 교수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리더십의 변화가 중요한데, 그 리더십은 결국 시대 정신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리더십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대한환자혈액관리학회에 관여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짧게 발표했지만 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지요? 예, 혹시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은 강의를 들었고요. 상당히 부럽습니다. 보여드리면. 예. 아까 강의 내용 중에서도 병원의 PBM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수혈관리실이나 수혈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면 법적으로 이제 수혈관리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이게 저희 병원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 병원은 다행히도 이제 원장님이 흔쾌히 이해를 해주시고 전담 인원을 뽑았지만, 이 전담 인원을 뽑는 데에서 수혈관리실을 설치하면 돈이 더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왜 설치하느냐? 왜 법으로 설치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병원장님들이 꽤 많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수혈관리실도 필요하고 PBM 도입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은 다 잘 알고 있지만, 첫 번째 단계 과연 누가 어떻게 저걸 해야 되느냐,
가 정말 중요한데 아까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병원장님한테 이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전달해야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일단 병원의 고위진, 정책진에서 이거를 인지하고 필요성을 인지하고 움직이셔야만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 지원도 되고 인력 지원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팁이라든지 그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PBM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병원장 모임에서 여러 번 해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맞아, 우리 참 수혈 좀 과하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본인은 수혈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서전 가운데 나는 수혈 진짜 개판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서전이 없어요. 다 적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먹히는,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붙잡고 얘기를 하려면은 한참 걸리는데 저도 이제는 뭐 얘기 잘 안 하고 지금은 딱 한마디 합니다. 제도가 바뀌었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앞으로 이게 질평가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깜짝 놀래요. 그게 질평가에 들어가. 이거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볼 땐 100% 들어갑니다. 이게 앞으로 상급 종합 평가에서는요 0. 몇 점 차이 가지고서 막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병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볼 때는 들어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지금은 PBM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원장님들께 하기에는 너무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모범 사례로 뭐 드는 저희 병원의 경우를 들어도 좋고 그 데이터를 공유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앞으로 병원 평가, 상급 종합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팩터가 될 것이다. 그 얘기 딱 던지는 순간 원장님들은 야 그럼 준비 한번 해봐, 또는 그거 언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싶을 때는 뭐 연락 주시면 제가 가서, 제가 또 그런 분들 설득하는 데는 또 뭐 일가견이 있으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원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저는 그 사명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잘해야 되겠죠. 내고를 잘하셔야 되겠죠. 학회 차원에서 혹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국가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질관리 평가에 실제로 이런 병원의 PBM 도입이나 실행 같은 거를 잘하고 있는지가 실제로 더 반영될 수 있게 아마 그 복지부도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결국은 이게 이제 질평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견은 없어요. 다만 이제 확 들어가려니까 이 현장에서의 반발이 심한 거라. 그렇긴 하지만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넘어가다 보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아직 플로우나 질문이 없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고려대병원의 수혈전 기준을 보다 보니까 보통 이제 헤모글로빈을 7 정도 하고 있고, 뭐 레스피라토리나 카디악 디지즈가 있을 때는 7에서 10 정도를 하고 있는데, 수술 전 환자 같은 경우는 8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물론 수술 전 환자인 경우에 헤모글로빈 8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 카디올로지 쪽에 문제가 있거나 정형외과 수술인 환자들은 8 정도로 하고 있고, 나머지 수술전도 7로 알고 있는데 고려대병원에서 8로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론 이제 수술에서 출혈이 충분히 예상되는 환자 같은 경우는 뭐 8로 기준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수술들이 출혈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차별해 두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이렇지만 뭐 향후 바뀔 거라든지라는. 아주 오리지널리는 저거보다 더 빡셌는데요.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근거를 대면서 좀 이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그런 좀 컴플레인이 있어서 살짝 완화시킨 겁니다. 완화시켜서 뭐 이제 카디올로지 프로블럼 있는 환자들에 대한 것도 좀 배려도 넣고, 그래서 처음보다 약간 완화시키다 보니까 8이었는데, 결국은 이 가이드라인도 아마 해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있거든요. 매달 하는 그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그것도 이제 가이드라인도 이제 수시로 좀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예. 우리 병원에서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음흠. 거를 저희가 이제 인정하는 거죠. 아, 예, 네네. 예. 그리고 우리 맞춤과는 그 서전들이 미리 얘기를 해요. 뭐 요 헤모그라빈 레벨이 이렇게 낮지만 수술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맞춤과는 해줘. 오케이, 그러면 해줘. 그러니까 우리 맞춤과가 그렇게 스트릭트하게 안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서전들하고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그런 게 됩니다. 네. 혹시 김영우 교수님 근데 40분 식사하셔야 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아, 그럼 아니 김영우 선생님 혹시 경험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수술할 때 실제로 그쪽 병원에서도 7이나 8을 유지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위암 환자들과. 우리 회장님 그 열정적인 강의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 여러 번 이제 이렇게 많이 질문도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회장 강의 아니라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회장님 이제 질문은 이제 저희 병원 상황이라 제가 예. 답변을 아니, 좀 제가 드리는 굉장히 거예요. 궁금해서요. 네. 저희 국립암센터는 좀 암 전문 병원이라 사실은 그 헤모글로빈 수치를 마취과 선생님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술 다 해주세요. 마취를. 그래서 클리니션이 다 판단해서 헤모글로빈 7이 안 돼도 이 환자가 암 환자인데 뭐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 해주시죠. 그래서 조금 좀 다른 상황입니다. 저희 마취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환자 혈액 관리라든가 또 수혈을 적절하게 하고 적게 하는 거에 굉장히 또 관심도 많으시고 또 그렇게 낮은 헤모글로빈에서도 사실 바이탈을 유지시키면서 이렇게 또 출혈을 또 서전들이 최소화하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고대도 처음엔 그렇게 나갔지만 이제 경험이 쌓이시면서 점점 더 기준이 맞습니다. 달라질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점점점 기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